서울 종로구가 비가 내리는 어느 겨울 저녁. 2024년 12월의 차갑고 습한 공기가 거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34세의 정선영은 또 다른 늦은 퇴근길을 걷고 있었죠. 광고회사 과장으로 일하며 바쁜 일상에 지친 그녀에게 오늘따라 남편 민수의 차가운 시선이 유독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4년. 처음엔 다정했던 남편이 점점 이상해지고 있었어요. 외출할 때마다 캐묻고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싫어하고 무엇보다 가끔씩 잠꼬대로 다른 여자 이름을 부르곤 했거든요. 우연히 들른 헌책방. 좁은 골목길 깊숙한 곳, 80대 할아버지가 운영하는 작은 서점이었습니다. 먼지 냄새와 낡은 종이의 향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무심코 집어든 김소월 시집을 펼치던 그 순간 책 사이에서 반으로 찢어진 흑백 사진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을 본 순간 선영의 온몸이 굳었어요. 분명히 자신의 남편 민수였습니다. 하지만 훨씬 젊은 모습이었죠. 2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민수가 한 여성과 다정하게 어깨를 기대고 있었어요. 사진 뒷면에는 희미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예진에게 2005년 여름 우리의 약속을 잊지 않겠습니다. 민수. 예진. 그 이름에 선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바로 7년 전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고 지금까지 요양병원에 누워있는 언니의 이름이었거든요. 정혜진. 선영보다 5살 많은 언니는 어릴 적부터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1985년생으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인천의 대형 병원에서 신경외과 전문의로 일했죠. 아름답고 똑똑하고 친절한 데다가 홀어머니와 동생을 위해 결혼도 미루며 가족을 돌보는 효녀였습니다. 그런 언니가 2017년 여름 월미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원인 불명의 사고였죠. 운전자는 뺑소니로 도망갔고 언니는 기적적으로 목숨은 건졌지만 깊은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7년째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의식 없이 누워 계시죠. 가족들에게는 끔찍한 일이었어요. 하루아침에 가장의 역할을 하던 언니를 잃었고 막대한 병원비에 집까지 팔아야 했거든요. 그런데 2020년 봄, 그러니까 언니 사고 3년 후에 선영은 민수를 만났습니다. 첫 만남이 기묘했어요. 홍대 앞 카페에서였는데 민수는 선영을 보자마자 이상할 정도로 관심을 보였어요. 첫 대화에서 한 말이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이상했죠. 누군가와 정말 많이 닮으셨네요. 첫눈에 반했어요. 누구를 닮았다는 걸까요? 그때는 단순히 작업 멘트인 줄 알았는데 민수는 적극적으로 선영에게 접근했어요. 매일 같이 전화하고 선물을 보내고 데이트를 신청했죠. 언니 사고로 힘들어하던 선영에게 민수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인 2021년에 결혼했어요. 하지만 결혼 후 민수의 행동이 점점 이상해졌어요. 새벽마다 혼자 드라이브를 나간다며 집을 비웠는데 항상 인천 방향이었어요. 그리고 잠꼬대로 예진아 미안해라고 중얼거리곤 했죠. 화가 날 때면 실수로 예진아 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처음엔 단순한 실수인 줄 알았어요. 민수가 언니 이름을 아는 것도 자연스럽다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이 사진을 보고 나니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헌책방 주인에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이 사진 어디서 나온 건가요? 아, 그거? 며칠 전에 한 아가씨가 가져다 놨는데.
병원복 입은 간병인 같았어. 누군가 꼭 찾아갈 거라고 하더군. 간병인? 선영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언니를 돌보는 간병인이 왜 이런 사진을? 집에 돌아온 선영은 민수를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결정적인 순간을 목격했어요. 민수가 서재에서 통화하는 모습을 우연히 본 것이죠. 예진아, 오늘도 보러 갈게. 걱정하지 마, 내 동생 잘 챙기고 있어. 선영은 소름이 돋았어요. 민수가 언니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언니는 의식이 없는데. 다음 날 선영은 민수를 뒤쫓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수의 차에 GPS 추적기를 몰래 설치하고 일주일간 행적을 추적했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민수는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정확히 오후 3시에 인천의 모든 요양병원을 찾고 있었어요. 바로 언니가 입원해 있는 곳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선영은 민수를 직접 따라갔어요. 병원 주차장에서 민수의 차를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병원 안으로 들어갔죠. 7층 특실 병동, 언니가 있는 곳이었어요. 복도 끝 VIP 병실. 문틈으로 들여다본 선영은 전율했습니다. 민수가 언니의 침대 옆에 앉아서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애절한 목소리로 속삭이고 있었죠. 예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내 잘못이야. 민수는 언니의 손을 자신의 볼에 갖다 댔어요. 나 없이 살 수 없다고 했잖아. 그런데 왜 떠나려고 했어? 미국으로 가서 그 남자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난 정말 미칠 것 같았어. 선영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언니가 미국으로 가려고 했다고?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민수가 계속 말했어요. 그래도 다행이야. 내 동생이랑 결혼해서 너와 가까이 있을 수 있게 됐잖아. 선영이는 정말 너와 닮았어. 목소리도 웃는 모습도. 그래서 선택한 거야. 너 없이는 살 수 없어. 그래서 내 동생을 통해서라도 널 곁에 두고 싶었어. 선영이는 그냥 내 그림자일 뿐이야. 선영은 숨이 막혔어요. 자신이 언니의 대체품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민수의 고백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날 2017년 7월 15일 내가 공항으로 가던 길에서 난 너를 막을 수밖에 없었어. 다른 남자 품에 안기느니 차라리. 선영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설마 언니의 사고가 사고처럼 꾸몄지만 사실은. 미안해 예진아.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 너를 잃을 수는 없었거든. 민수가 언니를 고의로 들이받았다는 건가요? 7년 전 그 교통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선영은 비틀거리며 병원을 빠져나왔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죠. 집에 돌아와서도 멍한 상태가 계속됐어요. 민수가 퇴근해서 오늘 어땠어? 라고 물어볼 때도 평소처럼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선영은 민수의 서재를 뒤지기로 했습니다. 민수가 깊이 잠든 사이 조심스럽게 서재 문을 열었어요. 책상 서랍은 잠금 장치가 되어 있었지만 선영은 민수의 생일을 눌러봤어요. 다행히 열렸죠. 서랍 안에는 충격적인 것들이 들어 있었어요. 언니와 주고받은 편지들, 언니를 몰래 찍은 사진들, 그리고 스토킹 일기장. 일기장을 펼쳐보니 2005년부터 시작된 기록들이 있었어요. 민수와 언니는 대학교 의학 동아리에서 만났다고 되어 있었죠. 민수는 언니에게 집착적으로 사랑을 고백했지만 언니는 거절했어요.
그때부터 민수의 스토킹이 시작된 것 같았어요. 일기 내용이 점점 무서워졌어요. 2015년 3월 5일. 예진이가 또 다른 남자와 만났다. 미국에서 온 교포 의사라고 한다. 용서할 수 없다. 2016년 12월 10일. 예진이에게 청혼했지만 또 거절당했다. 그 미국 놈 때문이다. 2017년 7월 10일. 예진이가 미국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결혼까지 한다고 한다. 절대 허락할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2017년 7월 15일. 오늘 모든 것이 끝났다. 예진이는 이제 영원히 내 곁에 있을 것이다. 선영은 손이 떨려서 일기장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서랍을 더 뒤지니 2017년 7월 16일자 자동차 수리 영수증이 나왔어요. 프론트 범퍼 교체, 헤드라이트 수리, 본네트 수선 마이너스 바로 언니 사고 다음 날이었어요.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졌어요. 민수가 언니를 12년간 스토킹했고 언니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려고 하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것이었죠. 그리고 언니를 의식불명으로 만든 후 언니와 닮은 자신과 결혼한 것이었어요. 선영은 모든 증거를 휴대폰으로 촬영했어요. 그리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단순히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복수를 위해서요. 먼저 민수의 병문안을 녹음해야 했어요. 다음 주 화요일 선영은 민수보다 먼저 병원에 갔어요. 언니 병실 옆 빈 병실에 숨어서 초소형 녹음기를 가동시켰죠. 민수가 왔어요. 평소와 같이 언니의 손을 잡고 앉았죠. 예진아, 오늘 선영이가 좀 이상했어. 혹시 눈치챈 걸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너무 닮아서 가끔 착각하곤 하지만 그 애는 너만큼 똑똑하지 않거든. 민수의 목소리에서 언니에 대한 집착과 자신에 대한 무시가 동시에 느껴졌어요. 내가 깨어나면 좋겠어. 그러면 선영이는 필요 없게 되잖아. 사실 그 애와 사는 게 쉽지 않아. 너만큼 예쁘지도 않고 너만큼 똑똑하지도 않고 그냥 내 그림자일 뿐이야. 하지만 괜찮아. 내가 참을게. 내가 깨어날 때까지. 아니, 영원히 참을게. 너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30분간의 독백이 모두 녹음됐어요. 선영은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죠. 이제 두 번째 단계였어요. 심리전. 선영은 집에 돌아와서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민수를 맞이했어요. 여보,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아, 그냥. 드라이브. 혹시 병원 간 거 아니야? 민수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무슨 병원? 선영은 미소를 지으며 헌책방에서 찾은 사진을 꺼냈어요. 이거. 언니랑 찍은 거 맞지?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뭐? 어디서 찾은 거야? 헌책방에서. 우연히 발견했어. 여보, 솔직히 말해줘. 언니와 무슨 사이였어? 민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비웃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 맞아. 내 언니는 내 첫사랑이었어. 뭐? 12년간 사랑했지. 하지만 그 여자는 날 차버렸어. 다른 남자를 선택했지. 선영은 연기를 해야 했어요. 충격받은 척, 상처받은 척. 그럼 나는 뭐야? 언니 대신? 그렇다고 볼 수도 있지. 너는 언니와 닮았으니까. 민수는 이제 숨기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즐기는 것 같았죠. 내가 날 사랑한다고? 웃기지 마. 난 처음부터 널 언니의 그림자로만 봤어.
내가 언니만큼 예쁘지도 똑똑하지도 않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니까. 선영은 눈물을 흘리며 방으로 뛰어들어갔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속으로 복수 계획을 다듬고 있었죠. 이제 마지막 단계였어요. 공개 폭로. 민수의 회사에서 12월 말 송년회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선영은 민수의 회사 동료 중 한 명에게 익명으로 이메일을 보냈어요. 민수의 진짜 모습을 알고 싶다면 송년회 때 USB를 확인해 보세요라는 내용과 함께 모든 증거를 담은 USB를 회사 앞에 몰래 놓아두었죠. 송년회 당일, 선영도 가족 초청 행사라며 참석했어요. 민수는 승진 발표를 받고 기뻐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프로젝터 화면에 갑자기 나타난 것들. 민수와 언니의 사진들, 스토킹 일기 내용들, 그리고 병문안 녹음 파일까지. 회사 사람들은 경악했어요. 저게 뭐야? 민수 씨가 스토커였다고. 교통사고를 고의로. 민수는 당황해서 소리쳤어요. 누가 이런 짓을. 당장 꺼버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회사 사람들이 모두 보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선영이 미리 신고해둔 경찰들이 회장에 들어왔어요. 정민수 씨 교통사고 치사상 미수, 스토킹,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민수를 보며 선영은 처음으로 후련함을 느꼈어요. 재판은 빠르게 진행됐어요. 모든 증거가 명확했고 민수도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거든요. 판사는 엄중한 표정으로 판결을 내렸어요. 피고인 정민수, 교통사고 치사상 미수, 스토킹, 협박, 사기 결혼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합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재판이 끝나고 일어났어요. 판결 후 며칠 뒤 선영이 언니의 병실을 찾았을 때였어요. 평소처럼 의식 없이 누워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고마워, 선영아. 언니가 눈을 뜨고 있었어요. 언니, 언제 깨어난 거야? 한 달 전부터. 의식이 조금씩 돌아왔어. 하지만 그 사람이 계속 와서. 무서워서 깨어난 척 할 수가 없었어. 선영은 언니를 끌어안았어요. 7년 만에 나눈 대화였죠. 언니 정말 미안해. 내가 몰랐어서. 아니야, 선영아. 내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헌책방에 사진 남긴 거 내가 간병인 선생님께 부탁한 거야. 뭐? 의식이 돌아온 후에 그 사람이 하는 말들을 다 들었어. 내가 나를 대신해서 결혼한 거라는 것도. 그래서 너에게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했어. 예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간병인 선생님이 종로우가 출신이시거든. 헌책방 할아버지와 친하시고 그분께 부탁해서 사진을 숨겨뒀어. 너라면 꼭 찾을 거라고 믿었거든. 언니, 혼자 얼마나 무서웠어. 괜찮아. 이제 다 끝났잖아. 그리고 선영아,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그 사람을 완벽하게 처벌받게 만들었잖아. 두 자매는 오랫동안 서로를 껴안고 울었어요. 7년간의 악몽이 드디어 끝난 것이죠. 6개월 후, 예지는 재활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어요. 아직 휠체어를 이용해야 하지만 의사들은 충분한 재활을 받으면 걸을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선영은 이혼 후 언니와 함께 인천의 작은 아파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언니의 병원비 때문에 팔았던 집은 되찾을 수 없었지만 두 자매는 행복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두 자매는 인천 앞바다를 바라보며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선영아,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그 사람은 평생 처벌받지 않았을 거야. 우리는 자매잖아, 언니. 서로를 지키는 건 당연한 거야. 그래도 4년간 그런 사람과 살았다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제 다 지난 일이야. 그리고 언니, 나 깨달은 게 있어. 뭐? 진정한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는 거야. 상대방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 예진이 선영의 손을 꼭 잡았어요. 맞아. 그리고 가족은 끝까지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 두 자매는 석양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종로가 헌 책방은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80대 할아버지는 여전히 책을 정리하고 계시고 간혹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특별한 책을 권해주시죠. 그리고 가끔, 정말 가끔, 낡은 책 사이에서 누군가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헌 책방 할아버지는 말씀하시죠. 책이라는 건 말이야, 단순히 글자가 적힌 종이가 아니란다. 누군가의 인생이 담겨 있는 거지. 그래서 때때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민수는 지금 교도소에서 18년의 형을 복역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억울하다며 항소했지만 모든 증거가 명확해서 소용없었죠. 지금은 자신이 저지른 일들을 후회하며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예진과 선영은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예진은 재활을 마치고 작은 의원을 개원할 예정이고, 선영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스토킹 피해자를 돕는 상담센터에서 일하기로 했어요. 두 자매가 배운 것은 이것입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결코 누군가를 해치지 않는다는 것. 마지막으로 가족은 어떤 시련이 와도 서로를 지킨다는 것. 여러분, 혹시 주변에 누군가를 지나치게 사랑한다며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집착이죠.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 때로는 자신이 물러날 줄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스토킹이나 데이트 폭력을 당하고 있다면 혼자 참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반드시 해결책이 있을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마세요. 때로는 가족만이 끝까지 우리 편이 되어줄 수 있으니까요. 헌 책방의 비밀은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하지만 종로가 골목길에는 오늘도 새로운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작은 조각들이요. 낡은 종이 한 장, 잊힌 사진 한 장, 서툰 기록 몇 줄이 모여 누구에게는 구원이 되고 누구에게는 다시 걸어갈 용기가 되곤 하니까요. 그날 이후 종로오가의 겨울은 몇 번이나 더 지나갔습니다. 책방의 문고리는 여전히 삐걱이며 손님을 맞이했고, 할아버지는 늘 그렇듯 먼지를 털어낸 뒤 조용히 책의 표지를 어루만졌습니다. 그 손길은 마치 오래된 상처 위를 지나가는 햇빛 같았습니다. 어르신, 추천해 주실 책 있나요? 어떤 젊은 여자가 문을 열고 들어와 묻자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선반 위 시집 하나를 꺼내 건넸습니다. 사람을 붙들고 싶을 때 놓아주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사랑의 다른 이름일 때가 있거든.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책을 품에 안았습니다. 문이 닫히자 바깥 비가 유리창을 두드렸고, 책방 안에는 잔잔한 종이 냄새와 함께 오래전부터 이곳을 채워온 낮고 따뜻한 숨소리만이 남았습니다. 한편 인천의 바닷바람은 두 자매의 뺨을 스치며 새로운 계절의 냄새를 전했습니다. 예진은 휠체어의 발받침을 단단히 고쳐놓고 조심스레 발끝에 힘을 주어 일어서는 연습을 했고, 선영은 그 옆에서 균형을 잡아주며 웃었습니다.
언니, 우리 봄에는 바다 말고 산책길도 가보자. 그래. 그리고 여름엔 내 환자들이 돌아올 작은 진료실도 문을 열자. 가을엔 내가 일하는 상담센터에 언니가 특강 오는 거 어때? 피해자들에게 이후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 주는 거야. 겨울엔 종로우가 그 책방에 다시 가자. 그곳에 우리 이야기도 살짝 남겨두고 오자. 두 사람은 그렇게 네 계절을 약속했습니다. 약속은 때로 사람을 구속하지만 때로 사람을 앞으로 걷게 합니다. 그 해의 약속은 후자였습니다. 그들은 뒤를 돌아볼 때마다 서로의 손을 더 꼭 잡았고 앞을 바라볼 때마다 한 걸음씩 더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겨울이 돌아왔을 때 자매는 종로우가 골목을 다시 찾았습니다. 책방의 문고리는 여전히 삐걱였고 할아버지는 자매를 보자 눈웃음을 지었습니다. 오랜만이구나. 네, 할아버지. 덕분에 많은 일이 지나갔고 또 지나가고 있어요. 선영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조심스레 건넸습니다. 봉투 속에는 얇은 원고 묶음과 작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에는 석양을 등지고 웃는 두 자매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혹시 이걸 어디 한 구석에 끼워두실 수 있을까요? 언젠가 필요한 사람이 찾을지도 몰라서요. 할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책등을 살피더니 소월의 시집 사이에 그 봉투를 살짝 밀어 넣었습니다. 오래전 누군가의 사연이 그랬듯 또 다른 누군가의 시간이 시작될 자리였습니다. 문을 나서며 두 자매는 한 번 더 책방을 돌아보았습니다. 언니, 우리 많이 변했지? 응. 하지만 중요한 건 변하지 않았어. 뭐가? 우리가 서로의 편이라는 것. 거리엔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발이 어둑한 골목을 천천히 밝히듯 떨어졌고 자매는 눈을 맞으며 걸었습니다. 발자국이 겹치기도 하고 어긋나기도 했지만 끝내 같은 방향으로 이어졌습니다. 헌책방의 비밀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비밀이 끝나는 곳에서 또 다른 진실이 시작됩니다. 책은 여전히 사람을 기다리고 사람은 여전히 이야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아주 우연처럼 보이는 어떤 순간 낡은 책장 사이에서 떨어진 작은 종이 조각이 누군가의 밤을 지켜줄 등불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의 이야기는 마지막 문장을 닫습니다. 다만 기억해 주세요. 진실은 반드시 돌아오고 사랑은 결코 상처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이 혼자인 밤 누군가의 오래된 문장 하나가 당신의 손을 꼭 잡아줄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또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 부탁드려요.